15세기 유럽 사람들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인들은 사람과 가축이 많고 위생이 떨어지는 대도시에서 왔기에 각종 전염병에 노출돼 있었고 강이 움직이는 생화학 무기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수천만에 달하던 신대륙 원주민들의 95%가 유럽인들이 선물로 가져온 전염병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았으면 보온하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신대륙은 매독을 선물했습니다. 아주 전염력이 강하고 위험한 성병이죠. 신대륙에선 가축으로 라마를 주로 키웠는데 이 라마를 먹이기 위해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목동들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라마를 사랑하게 된 것이 매독 발생의 추정 이유입니다. 이에 잉카 제국에서 독신 목동이 암컷 라마를 소유하면 사형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매독은 그럼에도 성행했죠. 그리고 욕망이라면 지지 않는 개척가 유럽인들이 이 병에 걸리는 건 시간 문제였죠. 매독은 15세기 말 콜럼버스 원정대가 신대륙에서 돌아온 이후 스페인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16세기 전반에는 유럽 도시 인구의 약 20%가 감염됐습니다. 또 발생 20년 뒤에는 지구 반대편 일본이나 조선에서도 발생할 만큼 엄청난 속도로 전염됐습니다. 전염병의 전염력은 일반적으로 치명성에 반비례하는데 매독은 오직 접촉으로만 감염이 되고 매우 치명적이었음에도 20년 만에 지구 반바퀴를 돈 거죠. 여튼 당시의 유럽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매독은 환자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과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환자들을 비난했고 병원에서조차 매독 환자는 죄인이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네바와 같은 도시 국가들에서는 매독 환자를 도시 밖으로 추방시킬 만큼 매독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매독 환자였던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미스는 병의 전파를 막으려면 여성 환자에게는 정조대를 채우고 남자 환자는 추방하거나 거세하거나 아니면 산채로 태워 죽여야 한다 라고 글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매독이 성병이라는 사실 때문에 정식 교육을 받은 고상원 의사들은 매독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대신한 건 돌팔이 의사들이었죠. 그들은 매독 환자의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머리에 시원한 구멍을 내주기도 했고 피부나 뼈에 생긴 궤양을 불에 달군 인두로 화끈하게 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행한 것이 수은으로 매독균을 죽이는 수은치료법이었습니다. 수은치료법은 먼저 환자의 온몸에 수은 연고를 바른 다음 뜨거운 사우나방에 넣어 담요로 덮은 뒤 흠뻑 땀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수은 연고가 피부의 궤양에 닿으면 통증이 심각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치료 중엔 온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수은 증기에 의한 분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의 온도가 높아 체내의 나쁜 분비물을 최대한 많이 빼낼수록 좋은 치료법이라고 믿은 치료사들은 방을 너무 뜨겁게 달궈서 연속으로 3명을 사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게 사우나의 열기를 견뎌냈더라도 환자들은 수은 중독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대륙 원주민들이 피부궤양 치료에 쓰던 구아이양 나무가루를 음료에 넣어 마시는 치료법이 있었는데 이 치료법 또한 뜨거운 사우나와 강력한 설사약 처방을 피할 순 없었죠. 이 방법은 수은치료법보다는 고통이 적었기 때문에 부유한 환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말라리아를 이용한 치료법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말라리아로 어떻게 매독을 치료한다는 걸까요? 매독균이 열에 약하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걸리면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말라리아를 매독 환자에게 일부러 감염시켰고 이후 매독균이 다 죽게 되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매독을 치료했습니다. 치료가 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말라리아로 죽느냐, 매독으로 죽느냐의 차이였죠. 이후로도 매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는데 감염증이란 게 그렇듯이 수백 년이 흐르면서 매독의 독성은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1909년 독일의 세균학자 파울 에를리히가 비소화합물에서 살바르산을 만들어내면서 매독 치료약이 등장했고 1940년대에 와서야 영국의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에 의해 완치가 가능해졌습니다.